전 세계 이민 시장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던 엘리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 접수처와 인천공항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봉 5억이 넘는 독일의 수석 엔지니어, 런던과 파리 금융가의 핵심 인력들이 왜 경쟁하듯이 전 재산을 정리에 앞다퉈 서울로 오는 걸까요? 강대국들이 애써 숨기려 했던 유럽 대도시의 참혹한 붕괴와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만 가능한 바로 그것.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글로벌 국가 위기 관리, 자산가 이주,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강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0.1% 부유층의 안전과 이주를 설계해온 저에게 최근 벌어지는 현상은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고객들의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위스나 런던에 정착할 수 있느냐였죠.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지는 베를린, 런던, 파리. 요청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내일 당장 서울로 갈 수 있는 비자를 구해달라는 것이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관리하던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의 수석 설계사 한스 슈미트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뮌헨의 200평 저택에서 벤츠를 몰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나 지금 집 안에 모든 불을 끄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네. 밖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경찰은 오지 않아. 아니, 못 오는 거야. 더 이상 독일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네. 화면 너머로 들리는 폭발음과 비명소리.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한스가 내뱉은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 동료가 서울 강남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어. 그 친구가 방금 보내준 영상을 봤나? 밤 10시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걸어가더군. 제임스, 그건 마법이야. 이곳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류가 잃어버린 기적이라고. 나 그 기적 속으로 가야겠네. 비용은 상관없어. 무조건 한국이야. 저는 그 길로 유럽 현지 조사를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마주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입국장보다 출국장이 수십 배는 더 붐볐고 그 줄의 절반 이상이 캐리어를 대여섯 개씩 끄는 유럽의 엘리트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줄 서 있던 한 프랑스인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입니다. 거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베를린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했던 유럽의 거리는 마약과 불황자, 그리고 통제 불능에 치안 공백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부유층 거주지조차 밤이 되면 외출 금지 구역이 된 지 오래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확인한 저는 의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유럽 주요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장기 체류. 비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520% 폭증해 있었습니다. 신청자 리스트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 의사, IT 기술자들이 줄을 잇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문명을 누리던 자들이 그 문명이 붕괴하자 가장 안전하고 진화된 요새를 찾아 집단 이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지구상의 유일한 성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오만한 유럽 엘리트들을 굴복시켰는지,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 그들을 광적으로 열광하게 만드는지 직접 추적하기로 말입니다. 한스 슈미트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왜 그들이 한국을 신의 마지막 배려라고 부르는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을 떠나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려선 한스 슈미트 일행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너무 무모한 도박을 한 건 아닐까? 한스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연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가방을 낚아채려는 좀도둑을 피하느라 진을 뺐던 그의 가족에게 낯선 아시아의 공항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입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그들의 경계심은 곧장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내 휴대폰이 이상해요. 한스의 딸 레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레나의 아이폰 화면에는 오지 로고와 함께 안테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수시로 끊기고 지하철만 타면 먹통이 되던 그 느려 터진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한스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본사 서버에 접속하자 수 기가바이트 용량의 설계 도면들이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말도 안 돼. 베를린 본사 사무실보다 여기서의 무선 인터넷 속도가 10배는 더 빨라. 제임스, 이게 공공 와이파이 속도라고. 한국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인가? 한스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속도 측정 앱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유럽의 인프라가 사실은 중세 시대의 유물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동 중에 목이 말랐던 한스의 아내 안나가 공항 내 카페에 가방을 둔 채 주문을 하러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안나의 어깨 위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에르메스 백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스의 최신형 맥북 프로가 놓여 있었죠. 주문을 마치고 돌아온 안나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스, 내 가방, 노트북, 카페 테이블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상황은 100% 도난을 의미했습니다. 파리나 런던이었다면 이미 작물 시장으로 넘어가 분해되었을 시간이었죠. 한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짧았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직원이 안나에게 다가와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가방에 커피가 쏟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카운터 안쪽 보관함에 옮겨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관함에서 나온 안나의 명품 가방과 노트북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카페 안에 수많은 한국인 중 누구도 그 비싼 물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트북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한 대학생은 노트북 주인이 돌아오자 이어폰을 낀 채 가볍게 목례만 하고 다시 자신의 공부에 집중할 뿐이었죠. 한스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듯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제임스, 저 청년을 봐. 옆에 수천 달러짜리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베를린에서는 카페에서 화장실만 가도 노트북을 쇠사슬로 묶어놔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스, 이건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자본의 힘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건 도덕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촘촘한 CCTV와 지능형 관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죠. 공항 철도로 향하는 길, 한스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플랫폼 입구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열차가 몇 분 몇 초 뒤에 도착하는지, 현재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심지어 열차의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자랑이던 도이체반이 매일같이 연착되고 취소되어 승객들을 분노케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이었습니다.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열차를 관리한다고.
게다가 역사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쓰레기 하나, 노숙자 한 명 보이지 않아.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도시에 들어온 기분이야. 철도에 몸을 실은 레나는 창밖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 않는 유튜브 영상, 전 좌석에 설치된 충전 포트, 그리고 소음 하나 없이 매끄럽게 달리는 열차의 안락함. 한스의 가족은 불과 1시간 만에 자신들이 살던 유럽이 얼마나 낙후된 곳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진입하자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창밖의 풍경은 베를린의 자정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퇴근하는 직장인들, 깔깔거리며 웃는 여학생들, 그리고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는 공포의 구역으로 변하던 유럽의 대도시들과 달리 서울의 밤은 이제 막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듯 안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스는 강남의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임스, 방금 호텔 편의점에 레나를 혼자 보내봤네.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친 짓이지. 그런데 5분 뒤 레나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으며 돌아왔어. 편의점 직원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줬다더군. 나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우리가 찾던 천국이 정말 여기 있었어.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진 레나를 데리고 한국의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 한스는 유럽의 의료 체계를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의료 시스템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경악에 빠지게 됩니다. 호텔의 짐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것도 잠시. 새벽 2시경 한스 슈미트의 다급한 비명이 호텔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의 12살 난 딸 레나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죠. 레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레나가 이상해. 빨리 구급차를. 아니, 독일처럼 1시간 넘게 걸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업고 뛰어야 하나? 한스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라면 이런 야간 응급 상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예약에만 최소 2주, 응급실에 가더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아니면 10시간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도 허다했죠. 한스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19에 전화를 건 지 정확히 7분 만에 호텔 로비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왔다고. 제임스, 저 사람들 정말 구급대원 맞아. 너무 빨라. 구급대원들은 레나의 상태를 체크함과 동시에 태블릿 PC로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 잔여 병상과 실시간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디지털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미 레나의 혈압, 맥박, 통증 부위 정보가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혈액 검사와 CT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저기 좀 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처방을 내리고 있어. 독일에서는 검사 결과가 종이로 출력되어 의사 책상에 놓이기까지 하루가 꼬박 걸리는데 여기선 모든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흐르고 있어. 한스는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종이 한 장 없이 태블릿과 모니터로 연결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급성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었지만 방치했다면 복막염으로 번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30분이면 끝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요. 새벽 3시에 수술을 한다고요? 전문의가 퇴근도 안 하고 병원에 있단 말입니까? 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유럽의 병원들은 야간에 전문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수술 일정을 잡는 데만 며칠이 소요되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끝났고 레나는 불과 2시간 만에 안정적인 모습으로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레나의 퇴원 수속을 밟던 한스는 다시 한번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 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임스, 나 사실 걱정되네. 이 정도 시설에 이런 전광석화 같은 수술,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님이 직접 집도했으니 수술비가 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이 나오면 어쩌지? 그는 신용카드를 꺼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빠르고 좋은 의료는 곧 파산을 의미하는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무인 수납기에 찍힌 금액을 확인한 한스는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류야. 이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고.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그가 확인한 금액은 독일이나 미국에서의 예상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가 만들어낸 기적의 비용이었죠. 한스는 원무과 직원에게 정말 이 가격이 맞느냐고 3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레나의 퇴원과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병원을 나선 한스 가족은 제가 미리 마련해둔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기적이 채 가시기도 전 한스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스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제임스, 여기 강도들이 습격한 건가? 왜 집집마다 문 앞에 물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아파트 복도에는 집집마다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특히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에서 집 앞에 택배 상자를 둔다는 건 가져가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달원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죠. 아니요, 한스. 저건 한국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 상자들 안에는 최신형 가전부터 고가의 식료품까지 들어있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되어도 주인 외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죠. 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 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상자에는 고가의 전자제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복도에 물건을 그냥 둔다고? 이건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것 같군. 한스가 한국의 질서에 감탄하고 있던 그날 오후,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을 구경하던 중, 잠시 휴대폰으로 본사의 긴급 메일을 확인하던 찰나, 옆에서 나비를 쫓아가던 딸 레나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레나가 안 보여. 분명히 내 옆에 있었는데. 한스는 미친 듯이 단지 내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럽 대도시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납치, 인신매매, 혹은 인적 드문 곳에서의 사고. 베를린에서는 아이를 1분만 방치해도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죠. 신고해. 당장 경찰을 불러. 제임스, 내 딸이 사라졌어. 한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아이의 실종은 절망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당황하지 않고 단지 내 스마트 방법. 비상벨을 누른 지 1분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스피커에서 레나의 인상착의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동시에 주민용 스마트폰 앱으로 미아 발생 알림과 레나의 최근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 공유되었습니다. 길을 걷던 택배 기사님,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민, 편의점 앞에 있던 학생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색대가 된 것입니다. 저기요, 분홍색 원피스 아이,
저쪽 놀이터 뒤 숲풀 쪽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선가 들린 목소리에 달려가 보니 레나는 울지도 않고 옆집 할머니가 건네준 사탕을 먹으며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레나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방송이 나오기도 전부터 아이 곁을 지키며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스는 레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유, 금방 찾아서 다행이네. 한국은 어디든 눈이 있어서 금방 찾아요 라며 웃으며 지나가는 이웃들. 한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세계 1위인 이유는 최첨단 CCTV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신뢰와 공동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이제 알겠어. 택배 상자가 무사한 이유. 아이가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이유. 그건 한국인들이 서로를 믿기로 약속했기 때문이군.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뢰의 성벽이야. 한스는 비로소 한국에서의 삶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스는 본국 독일로부터 의문의 긴급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현실적인 저력을 시험받는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방금 독일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이 왔네. 베를린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미넨까지 독일 주요 도시가 마비됐어. 기록적인 폭설이라는데 고작 20cm 눈의 도시 가스관이 터지고 전철이 끊겼다더군. 지금 우리 동료들은 영하의 거실에서 코트를 입고 벌벌 떨고 있어.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눈발을 보며 한스 슈미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독일의 동료들은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촛불을 켜둔 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노후화된 인프라는 이상기후라는 변수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복구 인력은 노조 파업과 겹쳐 언제 올지 기약조차 없는 상태였죠. 한국도 지금 눈이 꽤 많이 오는데. 제임스, 우리도 곧 정전이 되고 난방이 끊길까? 미리 담요랑 휴대용 버너라도 사러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스는 베를린에서 겪었던 인프라 셧다운의 트라우마가 도진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폭설은 곧 고립과 단절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실의 온도 조절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스, 창문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바닥을 보세요. 한국의 주거 인프라는 이런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밖을 보십시오. 도시가 멈췄는지. 한스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제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를 닦아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m 지하 깊숙이 묻힌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되는 지역 난방 시스템은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집안을 반팔 차림이 가능할 정도로 훈훈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날씨에 버스가 정시에 오고 집안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지? 독일 같았으면 이미 배관이 얼어 터져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온습도 조절 장치 같군. 한스가 감탄하던 그때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눈치 없는 배꼽 시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했죠. 하지만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당황하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제임스, 지금이라도 나가서 빵이라도 사올게. 눈이 더 쌓이면 상점들도 문을 닫을 거 아냐. 저는 한스를 만류하며 휴대폰 앱을 켰습니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창밖엔 눈이 쌓이고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새벽 배송 앱을 실행했습니다. 우유, 계란, 신선한 빵, 그리고 내일 아침 레나에게 해줄 고기까지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스는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임스, 자네 농담도 잘하는군. 지금 이 폭설에, 이 야밤에 주문을 하면 언제 온다는 건가? 다음 주 월요일? 아니, 눈이 녹은 뒤에 나오겠지. 독일의 아마존조차 이런 날엔 배송 불가 메시지를 띄운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문 앞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새벽, 한스는 불안함에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하얀 눈 세상이었고 영하의 기온에 창문엔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반신반의하며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세상에. My God, me, God. 현관문 앞에는 어젯밤 우리가 주문했던 물건들이 보냉 박스에 담겨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우유는 차갑고 빵은 갓 구운 듯 신선했습니다. 한스는 눈을 비비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있었지만 정작 배송기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젯밤 눈이 20cm나 쌓였어. 베를린이었다면 도로가 통제되고 모든 물류가 멈췄을 텐데. 한국의 배달원들은 하늘을 날아서 오나? 아니면 이 나라엔 눈 위를 달리는 특수 로봇이라도 있는 건가? 한스는 신선한 우유를 들이켜며 마치 마법을 목격한 아이처럼 흥분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물류 핏줄입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24시간 멈추지 않는 물류 거점, 그리고 사명감 넘치는 숙련된 기사님들이 결합된 결과죠.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도 물류가 끊기는 것을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 핏줄은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스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본사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업무 지연이 심해지자 그는 급히 근처에 공유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눈길을 뚫고 도착한 건물 1층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한스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단순한 식료품뿐만 아니라 상비약, 택배 접수기, 현금 인출기, 심지어 즉석에서 따뜻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대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저기 좀 봐. 사람들이 밤새도록 여기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택배를 보내고 있어. 독일의 편의점은 밤이 되면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문을 닫는데 여기는 도시의 거대한 생존 키트 같아. 저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혼자 야식을 먹는 직장인들도 너무나 평온해 보여. 한스는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고 그 온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본사의 매니저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죠. 한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곳인가? 자네가 보낸 어제 차 설계 수정안을 받았네. 독일 전체가 멈췄는데 자네는 어떻게 그 폭설 속에서 평소보다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이사님이 자네가 혹시 미래 도시로 간 게 아니냐고 묻더군. 한스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래가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는 땅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한스는 예상치 못한 문자를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 정부로부터 온 거주지 말소 및 세무 조사 예고장이었습니다. 한스가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를 누리는 사이 독일 정부는 그의 기술력과 자산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죠. 제임스, 큰일이야. 독일 정부가 내 모든 계좌를 동결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구실이지만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한국에서의 생활비는커녕 당장 아이 학교 등록금도 낼 수 없게 생겼어. 독일 은행들은 주말이라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 답장조치는 없네.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한스 슈미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럽의 관료주의와 보수적인 금융 시스템은 그가 가장 잘 아는 공포였습니다. 독일에서 계좌 하나를 개설하거나 해외 송금을 하려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은행 창구에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데만 몇 주가 걸리기 일쑤였죠. 독일 정부의 동결 조치는 한스에게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호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독일 카드가 다 막히면 한국에서 우리는 노숙자나 다름없어. 여기 은행의 가본들, 외국인인 나한테 당장 계좌를 열어주고 돈을 빌려줄 리가 없잖아.
한국도 유럽처럼 신용증빙에만 한 달은 걸리겠지. 저는 한스의 어깨를 누르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내밀었죠. 한스, 여기는 당신이 살던 유럽이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 갈 필요도, 정장을 차려입은 은행원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내 이 앱을 설치하세요. 한스는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여권 스캔과 본인 인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은행원과 대면 인터뷰를 해야 했을 과정이 휴대폰 카메라와 AI의 눈을 통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 제임스, 여권을 비추자마자 내 신원이 확인됐어. 영상 통화로 상담원이랑 연결되더니 3분 만에 계좌가 개설됐다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지만 계좌만 있으면 뭐해? 돈이 들어올 곳이 없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한스,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엔지니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력과 한국 지사와의 계약 데이터는 이미 금융권 네트워크에 공유되어 있죠. 이제 대출 버튼을 눌러보세요. 한스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10초간의 로딩 화면이 지나간 뒤 한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서류 한 장 안 냈는데. 내 신용도와 소득 수준을 분석해서 즉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떴어. 독일에서는 지점장과 면담하고 집 문서까지 가져가야 했던 금액이 단 1분 만에 승인됐다고. 심지어 금리도 내가 베를린에서 내던 것보다 낮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즉시 새로 만든 한국 계좌에 억 단위의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그의 베를린 계좌를 묶어버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한스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망을 통해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제임스, 이건 마술이야. 유럽의 금융이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 갇힌 유물이라면 한국의 금융은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빛처럼 빠르군. 은행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손안에 이미 은행이 들어 있었어. 한스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몇 번 터치해 레나의 학교 등록금과 아파트 보증금을 송금했습니다. 모든 과정에 액티브엑스나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없었습니다. 생체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수억 원의 돈이 실시간으로 오갔죠. 그날 오후, 한스는 한국의 금융보안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한 무인은행 점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최첨단 키오스크와 AI 상담원이 24시간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현금 인출기조차 밤이 되면 범죄 위험 때문에 폐쇄하거나 칸막이를 높게 치는데 여기는 통유리로 된 밝은 공간에 최신형 기계들이 늘어서 있네. 사람들이 지갑도 꺼내지 않고 휴대폰만 대면 돈이 나오고 심지어 손바닥 정맥을 인식해서 본인을 확인해. 이건 보안의 차원이 달라. 한스는 무인 점포 입구에 설치된 지능형 CCTV를 가리켰습니다. 저 카메라. 그냥 녹화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알아차릴 것 같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금융보안은 사후 추적이 아니라 실시간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AI가 즉시 차단하고 경찰에 알리죠. 당신의 계좌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독일에서 발생한다 해도 한국의 보안 그물망을 뚫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스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노인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현금이 없으면 밥 한 끼 먹기 힘든 곳이 많은데 여기는 90세 할머니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계셔. 디지털 소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프라가 대중화되어 있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독일의 동료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동료는 여전히 촛불 아래서 얼어붙은 계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한스는 웃으며 자신의 한국 뱅킹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스, 어떻게 한 건가? 독일 정부가 자네를 묶었다고 들었는데. 한스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나는 지금 디지털의 신대륙에 와 있네. 독일 정부의 낡은 족쇄는 이곳의 초고속 광랜을 이길 수 없었어. 자네도 고민하지 말고 당장 짐을 싸게. 여기는 시스템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야. 통화를 마친 한스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한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 압도적인 시스템이 단순히 돈과 속도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한스는 레나를 데리고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시내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한스는 한국의 질서 의식이 만들어낸 IT보다 더 정교하고 감동적인 인간 인프라의 실체를 목격하며 또 다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스 슈미트는 한국의 디지털 금융망이 선사한 자유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제임스, IT와 금융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천만 명이 밀집해 사는 도시에 군중은 통제할 수 없는 법이네. 베를린이나 런던의 출퇴근 지하철을 본 적 있나? 그건 전쟁터야. 냄새와 고함, 그리고 소매치기들의 잔치지. 서울의 인구 밀도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들었는데 과연 인간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한스의 도전적인 질문에 저는 그를 데리고 평일 아침 8시 서울의 심장부인 신도림역으로 향했습니다. 소위 지옥철이라 불리는 한국의 출근길을 직접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였죠. 역사에 들어선 한스는 거대한 인파의 흐름을 보고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유럽의 대도시 기차역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거대한 파도처럼 승강장을 향해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제임스, 저 인파를 봐. 곧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군. 분명히 서로 밀치고 싸우느라 아수라장이 될 거야. 하지만 한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정지선 앞에 수백 명의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방송도 통제하는 요원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철가루처럼 정교한 줄을 만들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옆으로 비켜서는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군무와도 같았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선 한스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밀집해 있었지만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군. 베를린에서는 이 정도 밀도면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음악을 틀어대는데 여기는 이 많은 사람이 타인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이건 규제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군. 그때 한스가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열차 한쪽 구석에 비어있는 분홍색 시트를 가리키며 속삭였죠. 제임스, 저기 자리가 비어있네. 사람들은 이렇게 꽉 차서 서가는데 왜 저 자리만 아무도 앉지 않는 거지? 고장이라도 난 건가? 저건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한스. 지금 당장 임산부가 없더라도 언제든 탈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비워두는 약속의 공간이죠. 한스는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도, 건장한 청년도, 피곤에 찌든 직장인도 그 비어있는 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배려가 그 좁은 지하철 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인프라의 승리가 아니야. 인간의 승리지.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런 질서 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인데. 그때였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려던 한스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죠. 제임스, 내 지갑. 아까 그 대출받은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없어. 아까 그 인파 속에서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해. 아, 역시. 한국도 어쩔 수 없는 건가? 한스는 자책하며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유럽에서 지하철 내 분실물은 99.9% 도둑맞은 것이었고 지갑을 찾는다는 건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한스를 일으켜 세워 역무실로 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공간입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영무원은 태블릿 PC를 몇 번 조작하더니 무전기로 어딘가와 교신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한스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유실물 센터 안내 귀하의 지갑이 현재 시청역 유실물 센터에 보관 중입니다. 신분 확인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한스는 문자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갑을 잃어버린 지 20분도 안 됐는데 누군가 그걸 주워서 신고했다고? 내 지갑엔 현금도 꽤 들어 있었단 말이야. 시청역 유실물 센터로 달려간 한스는 자신의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한 장, 카드 한 장 사라지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며 영무원에게 건네주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품에 안은 한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센터 벽면에 가득 쌓인 가방, 휴대폰, 우산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내 딸의 지갑을 뺏어갔던 그 청년들이 생각나는군. 그들은 폭력을 휘둘렀고 경찰은 무능했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 제임스, 이 나라가 나를 울리는군. IT 인프라보다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의 양심이었어. 역사 밖으로 나온 한스는 지나가는 버스들을 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전광판에는 버스가 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좌석의 여유 상태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그는 버스에 오르는 노인들을 향해 기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승객들이 내릴 때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들 하지. 하지만 내가 오늘 본 것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였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깊이, 그리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의 깊이 말이야. 그날 저녁, 한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잃어버린 믿음을 찾았다. 그러나 한스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우리는 다시 한번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 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죠. 한스의 독보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한국의 도로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시너지를 시샘한 경쟁 기업이 한스의 한국 정착을 방해하기 위해 비열한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한스, 이제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한국의 도로 위에서 당신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저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한스 슈미트는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독일 본사와 경쟁사가 보낸 특허 침해 및 기술 반출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유럽의 보수적인 기업 연합은 한스의 천재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한국의 시스템과 결합하는 것을 공포 수준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스, 저들은 당신이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순간 자신들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도로는 여전히 낡은 신호등과 끊기는 GPS,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돌발 변수들로 가득하니까요. 저는 한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스는 서류를 덮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제임스, 오늘 밤 내 알고리즘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겠네. 독일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매번 실패했던 그 단계 말이야. 한국의 도로라면 내 AI 알고리즘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아. 밤 11시, 우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한 상암동과 강남 일대의 특수도로로 향했습니다. 한스가 준비한 차량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탐내는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면 상태가 불규칙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나 통신불능 지역 때문에 수천 번 사고가 날 뻔했어.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 저는 대답 대신 차량의 대시보드를 가리켰습니다. 한스, 한국의 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도로 전체가 거대한 지능형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테스트가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량의 센서가 인식하기도 전 도로 곳곳에 매립된 스마트 센서와 신호등이 차량의 실시간 정보를 쏘아 올렸습니다. 300m 앞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접근 중. 500m 앞 도로 파손 주의. 현재 신호 대기 시간 12초 남음. 세상에. 차량 센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군. 도로 자체가 차에게 말을 걸고 있어. 이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초연결 교통망이야. 한스의 알고리즘은 한국의 오지 인프라와 결합하자 무서운 속도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시간 0.001초 미만의 초저지연 통신 덕분에 차량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복잡한 서울의 밤거리를 매끄럽게 빠져나갔습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조차 가로등에 설치된 지능형 카메라가 미리 감지해 차량에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스는 감격에 겨워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소리쳤습니다. 보게, 제임스. 내 알고리즘이 완성됐어. 유럽에서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불가능이라고 했던 기술들이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는 너무나 쉽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건 기적이야. 그때였습니다. 독일 본사로부터 화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스를 고소했던 기술 총괄이사 위르겐이었습니다. 화면 너머 위르겐의 배경은 처참했습니다. 유럽의 대정전 여파로 사무실은 여전히 비상발전기를 돌리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멈춰버린 테스트 차량들이 즐비했습니다. 한스. 자네가 보낸 실시간 테스트 데이터를 봤네.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성공률이 100%가 나올 수 있지? 우리 독일 연구소에서는 노면, 소음과 통신장애 때문에 60%도 안 나오는데 한스는 여유롭게 창밖의 서울 야경을 위르겐에게 비추었습니다. 위르겐, 자네들이 내 발을 묶으려 했던 그 법적 서류들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하네. 나는 지금 인류의 미래가 이미 구현된 땅에 있거든. 자네들이 낡은 규제와 노후된 인프라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도로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로 만들어버렸어. 위르겐은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대낮처럼 밝고 질서정연하며 모든 것이 연결된 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르겐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안전한가? 내 아이들이 밤에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은 곳인가? 한스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위르겐, 여기서는 내 딸 레나가 밤 10시에 혼자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온다네. 경찰도, 총도 필요 없어. 사회 전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든. 자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품격 있는 안전이 여기 있단 말일세. 그로부터 한 달 뒤, 전 세계 이민 시장과 산업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스 슈미트의 성공 사례가 유럽 엘리트 사회에 퍼지자 독일 자동차 기업의 핵심 엔지니어 50명이 집단 사표를 던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율주행 단지에 유럽 엔지니어 타운을 건설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죠. 한스의 가족은 이제 완벽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한스는 레나와 함께 가방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며 그 당연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안나는 휴대폰 하나로 장을 보고 병원을 예약하며 유럽에서 느꼈던 관료주의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던 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처음에 나는 한국이 단순히 돈을 벌기 좋은 곳, 기술이 발달한 곳인 줄 알았네. 하지만 아니었어. 한국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공동체의 이상향을 기술과 양심으로 구현해낸 유일한 나라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나라. 나는 이제야 깨달았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케이팝이나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흐르는 안전과 신뢰라는 것을. 그의 말대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엘리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구의 대피소이자 미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놓쳐버린 치안, 질서, 배려, 그리고 압도적인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 작은 반도 국가는 이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스는 한국어로 서투르지만 진심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대안의 품격이었습니다.